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급락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사에서 아래 공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종목들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 점검합니다. 2150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2150포인트는 회복을 했는데 그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요. 낙폭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1.65%입니다. 하루간에 36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흐름 보셔도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도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저점 2148, 저점 대비해서 불과 한 2포인트밖에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2,464억 원 대량 매수 들어옵니다. 특히나 지금 낙폭이 과해진 종목들 그리고 연저점 부근으로 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기관 외국인은 오늘도 파는데요. 기관 1,483억 원, 외국인 1,141억 원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732.51포인트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은 11.46포인트 지금 빠지고 있고요. 1.5% 역시나 비슷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도 736, 장중 고점도 높지 않고요. 저점은 731입니다. 종일 개파락한 이후에 지금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똑같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기관 투자자 한 주체도 지금 매수에 가담하는 주체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4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지금 달러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렵겠지만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1%대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상으로도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 같은 시장의 양상은 뉴욕 증시 폭락인데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날 미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금리가 장중 2.42%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3개월물 금리보다 낮아진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2007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인 것입니다. 장기채는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긴 만큼 리스크 부담이 커서 단기채보다 수익률, 즉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 선호가 크게 줄었다는 뜻으로 통상 경기 침체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이 단기적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도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구매관리지수, 즉 그 PMI 지수가 시장 정만치인 51.8포인트를 밑도는 51.3포인트로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발표했습니다. PMI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들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인데 유로존 경제지표조차도 암울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 특징 섹터로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 대거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에는 대규모 시비 자금 조달이 당초 3천억 원에서
천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연구 비용 조달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새롭게 바뀌는 회계 기준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주식이 급락하고 거래 정지 당하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약사들도 임상 이상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촉출해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HLB 등 시총 상위 종목들과 그 밖의 적자 기업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15% 미만인 종목들은 투자에서 배제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가급적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2,000여 개의 종목이 하락 중에도 상승하는 섹터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서비스 로봇 1만 대를 보급하는 등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데 힘입어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대구에서 열린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고위험 등 유해 환경에서 로봇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집중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산업은 그 수혜 기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시화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코스피는 지수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밑에 하단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50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또는 관망하거나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보이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의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일단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 18% 상승을 했고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조정 내지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에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2조 7,800억, 영업이익은 2,583억으로 영업이익 기준이 시장 기대치를 8% 이상 상회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매출액도 한 1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0.8%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신규 반도체 증설 지연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2차 전지 공장 증설 그리고 대외 중심의 플랜트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IT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낼 수 있는 해가 2019년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소프트웨어는 이제 성장 국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수혜가 나타났다면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여기서 수혜가 회사들이 이제 삼성 SDI라든 이런 회사들이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진입은 오늘 같은 장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치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 소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할까요? 오늘 니케이 지수가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고 지수 관련주도 다 안 좋은데 저거 오늘 방송하시기 힘드시겠다고 누가
앞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목은 항상 기업은 지금 오늘도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도 기업은 활동을 하지 않나요? 다 이제 출근해서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영원히 주식시장이 영속이 되는 한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뭐 역시 뭐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종목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종목을 잘 공략하면 어디든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여러 번 가져오고 있죠 이거를. 근데 제가 가져올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뭐 갭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 번씩 튀어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져온 다음에 또 한동안은 또 이제 그 조정을 잘 다지면서 또 숨을 죽이고 있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층에서 2층, 3층에서 4층 하더니 뭐 어느덧 한 그런 것들이 반복이 한 대여섯 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지금 18,000원에 다가서는 가격까지 갔었습니다. 17,550원. 위지윅 스튜디오 그때 그 위지윅 스튜디오에서 IR북, IR 할 때 기업 설명의 자료도 잠깐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 IR 고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다 이제 PDF 자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요즘에 자기 홍보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로도 많아졌고 그런 자료들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깜깜이 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에서 그 뭐 물론 이제 IR 북이니까 자기네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살짝 뭐 과장되거나 뭐 좀 더 비전을 굉장히 좀 장밋빛으로 그린 거 뭐 이런 거에서는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겠죠. 당연히 자료가 뭐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뭐 이런 IR 자기네가 한 것들 자료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죠. 거기 보시면은 위지윅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 설명을 드렸고 VFX 이 기술력이 위지윅 스튜디오에서 가장 내세우는 기술력이고 앞으로 각광받을 거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좋은 컨텐츠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 새로운 기술이 그 접목이 된 컨텐츠들을 원하기 때문에 위지윅 스튜디오가 할 일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고 CJ CGV 에서 이제 그 스크린 X라는 관을 굉장히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독점 계약을 맺어서 이제 거기 양면에 그 쏴지는 그 기술 그 구현하는 기술을 위지윅 스튜디오가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다른 소식들도 이제 들려왔는데 버추얼 몬스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었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라던가 컨텐츠들 강력한 거 갖고 있는 스튜디오라던가 아니면은 캐릭터들이 다 그 가수들도 그렇고 이 유튜브 채널 하나씩은 다 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창구가 전 세계로 이제 실시간으로 혹은 뭐 녹화돼서 계속 뭐 24시간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죠. 기존의 채널들보다도 훨씬 유튜브를 믿고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상의 크리에이터를 만들었어요. 뭐 대도서관 같은 그런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계에서 온 도깨비, 도차비와 구미호, 호요리라는 캐릭터 이 두 개인데 이게 3D 애니메이션이에요. 얘네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가상의 그 인물을 만든 거죠. 예전에 이게 수작업으로 실시간 영상 렌더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됐는데 모션 캡처를 통해서 이 위지윅 스튜디오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캡처를 통하면 수작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영상 렌더링보다 촬영 기간이 78%, 비용이 50% 이상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완다, 에버그란데 그룹의 미디어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는 게 완다랑 에버그란데가 테마파크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테마파크 안에서 VFX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시설들이라던가 전광판에 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가 하려고 이제 이 벤더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성장 모멘텀들이에요. VF 기술을 기술을 인정받아서 월트 디즈니와 지금 협약 관계에 있다.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월트 디즈니뿐만 아니라 중국의 완다, 에버그란드 그룹 까지 이제 그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위지윅 스튜디오는 이러면은 이제 세계 그리고 중국
이런 쪽으로 다 뻗어나갈 일단 다리를 놓아놨다.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이 VFX 기술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있지 않나.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PER이나 PBR이 지금 뭐 저평가 받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기존에 상장해 있던 비슷한 스타일의 업종에 있는 그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놨을 때 PER, PBR이 지금 아직도 낮다. 이런 지금 그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좋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먹혀 들어가죠. 더 정당화되면 보고서가 또 후속으로 나오고 목표가를 상향하고, 이런 선순환이 돌면은 어떻게 보면 불이 붙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뭐 올라가는 원래 올라갈 속도보다 더 빨리 붐업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나쁜 것만 아닙니다. 약간 뭐 거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지만, 그런 거품, 언제나 인기도 거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올라가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더욱더 크게 주가가 그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위직 스튜디오는 그런 좋은 선순환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16,000원 선을 넘어선 것이 그 전에 15,000원 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2달 동안 저항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다지고 올라간 거라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등을 해버리면은 지금 뭐 이격이 벌어지고 이래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차분히 다지면서 매물을 조금씩 들여 밟으면서 완전히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손절가 16,000원, 목표가 2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자, 물론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너무나 강력하고, 그리고 로엔이라는 또 예전에 아이유의 그 대표하는 회사, 이런 거에 비해서 큐브 엔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주가를 보시면 소리 소문 없이, 그쵸? 2019년에 마치 공을 쏘아 올리듯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지금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버닝썬 사태 이후에 막 약간 흔들리고 이럴 때, 큐브 엔터는 오히려 2016년 9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쵸?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자, 워너원이 프로젝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너원이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으나, 결국에 각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은 미래가 정해져 있었죠. 계약 기간이. 그래서 이제 뭐 강다니엘이 뭐 최고의,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팬덤이나 이런 인기, 그 10위 안에 들었던 그 아이돌들은 웬만한 팬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다 개성이 틀린데, 그 중에 이제 라이관린이 있어요. 근데 워너원에 소속된 라이관린이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큐브 엔터 소속입니다. 그리고 펜타곤의 우석, 그리고 라이관린이 유닛으로 미니 앨범을 일단 출시를 했는데, 사전 예약이 5만 장 이상 돌파를 했고요. 미니 앨범 활동 이후에는 아시아 5개 도시 팬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보, 라이관린의 웨이보가 계정의 팔로워 수가 23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 엔터가 라이관린을 데뷔를 시키면서 이 중국 진출을 새롭게 노리기 때문에 새로운 이 수익원이다. 영화 제작사들, 배급사들은 신작을 출시해서 그게 뭐 1000만 영화를 가면 주가에 그 좋은 상승세 원인이 되듯이, 큐브 엔터라던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신인 가수를 출격했을 때 얼마나 히트를 치느냐. JYP가 뭐 이번에 뭐 박진영 씨의 인성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 3대 엔터 사이에서 뭐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있지의 출격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었거든요. 큐브 엔터도 라이관린 이 데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지금 모멘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큐브 엔터가 미리 2016년 9월달 고점을 뚫고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들여밟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큐브 엔터도 지금 들여밟고 있죠. 2019년 2월달, 지난달에 이 지금 작년 아니죠. 16년 9월달에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한 뒤에 위에서 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종가로 그 윗부분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과거의 매물들은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이게 묻히게 되면 여기를 발판으로 다시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가 인생이. 큐브 엔터를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다 초점은 사실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1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곳으로 영역을 진입을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밖에 있는 지금 빅히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을 때 바로 1조 혹은 코스닥 10위 안에 바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초점이 다 맞춰 있지만,
제3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큐브 엔터,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라이건님과 함께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4,8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KINX입니다. 자, 어이에 아이에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KINX, 이것도 지금 좋네요. 지금 6.38% 오늘도 오르고 있고,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상승이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지만 전고점을 넘을 때는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 아니면 갭 상승으로 넘어버려야 돼요. 여기 3만 원이란 마디 지수대에다가 2018년에 고점까지 어떤 3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대의 심리적인 저항권에다가 전고점이라는 저항대,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안 뚫으면은 밀려버려요. 그럼 밀리면 차트가 뭐 쌍봉이니 안 좋게 뭐 이렇게 변하면서 이 기본적인 스토리도 뭉개지기 때문에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악순환이 되면 다 악순환인 거고, 한 번 선순환이 되면 다 선순환이에요. 기술적인 모습이 좋아지면 다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더 그걸 붐업시키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무너지고 뭐 보고서도 나쁘게 나오면 다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재, 그리고 호재. 지금 이건 호재인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중립적 IX 많이 들어보시죠? 인터넷 익스체인지. 이게 인터넷 익스체인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ISP라고 불리는 상호 간의 효율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 회선상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이기도 하고, IX 부분에서는 국내 MSO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주요 고객이고, 그리고 한 분야가 더 있는데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쪽은 기업의 전산 네트워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IX든 IDC든 이 매출이 네트워크 트래픽,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뭔가 트래픽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클라우드 시대라고 해서 사실 뭐 지금 핸드폰 용량으로도 지금 초과가 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서 여러분들 추억의 사진들이나 영상들 다 잘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니까 기본 용량 갖고 안 되니까 또 사고, 그리고 막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5G 시대 를 또 통해서 또 5G 시대에 들어서면 또 엄청나게 트래픽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KINX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대, 5G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지금 트래픽이 증가돼서 당연히 IX, IDC 이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5G 시대에 하면은 뭐 설비 투자하는 업체들 지금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머큐리를 비롯해서.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거는 어떤 시스템상의 KINX도 5G 시대의 어떤 수혜주다. 그래서 지금 정말 오랫동안 2012년부터 18년을 지금 6년을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이 그 갇혀있는 이 포텐을 터트린 거예요.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수철을 누르고 있다가 손을 탁 나가고 탁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쵸? 탁 튀어 오르는데 확인 작업까지 거쳤어요. 그쵸? 2만 원대란 마디주스대에서 이것도 지려밟고 확인 작업까지 거치고 지금은 또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따라붙어야겠죠. 손절가는 31,800원,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천보라는 종목입니다. 저 지금 천보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갔죠. 지금 2차 전지 전해질에 관련된 업체고요. 최근에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 또 지금 신규 진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그 어떤 비전을 보고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은 상장한 뒤에 조금 올라섰고, 에코프로는 지금 그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떤 지지라인에 지금 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신규 상장한 이후에 달렸습니다. 엄청 달리고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갭 상승이 한번 나오고 갭 하락이 한번 나와서 지금 약간은 상승세가 주춤한 형국이에요. 갭 상승을 갭 하락으로 맞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2차 전지주가 지금 또 스물스물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보가 만드는 2차 전지 전해질은 기존의 2차 전지 전해질보다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2014년만 해도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3%에 불과했는데 2018년에 26%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천보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쉴 때 봐야 된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가 다시 움직이잖아요. 2달 쉬고 나니까 수소차랑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에
다 같이 봐야 돼요. 어떤 VS 대결 구도로 해서 한 명이 죽는 거는 조금 저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도로에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가올 미래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다. 결국 태양광 풍력보다 사실 2차 전지가 저는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더 다가올 것 같고 천보라는 종목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6만 원, 목표가 8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Y솔입니다. Y솔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KINX 이게 지금 어떤 인터넷 익스체인지 이쪽 부분 시스템상에서의 5G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품에서 5G 관련주예요. 지금 스마트폰 소 필터를 만들었는데 5G 전용 스마트폰은 4G보다 한 대당 20개 이상의 소 필터가 더 필요를 하고 지금 글로벌 3위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Y솔도 결국에는 5G 스마트폰이 경쟁적으로 다 출시가 되게 되면 지금 초반이잖아요. 갤럭시 S10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Y솔이 굉장히 소 필터를 많이 납품해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Y솔이 지금 2015년부터 18년 3년간의 박스권을 뚫었던 것 같고 뚫고 나서 지금 잘 보면은 5개월 동안 이걸 또 오늘 이런 스타일이 많죠. 확인 작업을 걸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확인 작업이 거의 끝났는지 지금 확신할 수 없는데 일단 양봉이 머리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다져지게 되면 다시 2만 원대로 가는 거예요. 2만 원대 마디지수대 돌파를 실패했었지만 두 번째 뚫을 때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는 뚫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게 되면 2015년에서 16년 이 박스권을 뚫었던 상승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상승이 2만 원대에서 그치더라도 지금 16,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는 갈 지금 이 여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단기적으로 1차로 먹을 지금 공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손절가 16,000원, 목표가 2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빅 스튜디오부터 이 Y솔까지 5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많이 밀리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춘 업체는 저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사실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한 8조 원대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6% 정도 급감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25% 이상 좀 하락한 상황이고 수요 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 내 부진을 좀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신사업 투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신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 인공지능 그리고 차분 인터넷, 로봇 사업을 비롯해서 투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전년 대비 한 24% 증가한 104조 원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신규 투자 여력은 풍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도체 부진을 일정 부분이나마 좀 만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10 그리고 출시 예정인 갤럭시 폴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플렉서블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가 부양 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45,400원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하락 이후에도 밑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 정도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기지국 안테나라든지 중계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들어서는 통신장비주의 약세가
비교적 뚜렷하게 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3월 출시로 기대가 됐었던 5G 스마트폰 출시가 미뤄진 데 따른 좀 실망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통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 4월 초에 갤럭시 S10 5G를 시작으로 해서 5G 스마트폰이 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금요일 통신주도 일단 좀 동반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양 장비 공급에 대한 증가 기대감 일단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달 초에 그 KT와 29억 규모의 5G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5G 상용화를 위한 좀 본격적인 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해외 모멘텀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도와 동남아 지역은 아직 그 4G에 대한 전국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4G 부분에 대한 그 추가 투자가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른 장비 수주 기대감도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또 최근에 통신주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200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 이노메틀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자동 검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동차와 휴대폰, 엑스레이 검사 기기가 이제 주요 생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당 한 300개의 제품 검사가 가능한 빠른 속도 그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엑스레이 기술로 이제 불량을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6년에 그 갤럭시 노트 7의 그 배터리 폭발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삼성 SDI와 공동 연구를 또 수행하기도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 생산량이 좀 확대가 되면서 폭발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위한 안정성 검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 대한 도입 대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소모성 제품 같은 경우 이제 2년마다 교체 주기가 옵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소모성 제품 교체에 따른 이익 안정성이 좀 보장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삼성 SDI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LG화학 같은 주요 대형 그 2차전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향후 이제 해외 수주까지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고 요즘 들어서 그 중국 고객사 비중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3월 중순까지는 차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승 지속 차트였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연 이틀 정도, 2거래일 정도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앞에 20일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9,000 초반대에서는 아마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한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20일 이평선 지지 후 반등을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추세가 꺾였는데 이제 외국인 수급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외국인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종가에서 이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월 달에 있었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보겠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모바일 애드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좀 쉽게 말해서 모바일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광고 마케팅 대행 비상장 법인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적도 빠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결 영업이익 97억으로 전년비 대폭 증가했고 국내 광고 시장 진출로 광고 상품 수익성도 개선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죠. 카울리 같은 경우 네, 지금 최근에 감기가 유행이기 때문에 좀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오현진 팀장 같은 경우도 좋은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다가 지금 기침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 편하게 드실 시간을 좀 드리면서 좀 시장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2146포인트대까지 현재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이 지금 730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코스피는 1.86,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26% 심하게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 정도 급락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개인만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좀 꼬여가고 있는 양상이 보여집니다. 오현진 팀장 이제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야, 아니, 사례가 가시죠. 예.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상장 법인을 이제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연결 영업이익이 97억 정도 전년비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국내 광고 시장 진출로 광고 상품에 대한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카울리 같은 경우 작년 말 최대 월 매출 기록을 달성했고 3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114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 지금 120 이상이고요, 수치가. 5G 서비스가 본격화될 때는 그 4G 서비스 대비해서는 일단 속도가 최대한 20배까지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모바일 트래픽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모바일 광고 노출량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을 비롯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는 일단 차트가 좋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고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노린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접근을 한다면 목표가는 1,900원 정도, 손절가는 1,6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 그 암호 인증과 인식이라든지 이런 보안 기술이 적용된 그 다양한 제품 그리고 보안 알고리즘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유출 방지와 또 암호 인증 분야에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생체 인증 기반의 인식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주 같은 경우에 오늘은 일단 좀 꺾이는데 다시 재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라운시큐어가 그 삼성이 다른 블록체인 간의 연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일단 상승을 했고 블록체인 연결 서비스는 앞으로 블록체인 대중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관련한 이제 보안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이라든지 이스트 소프트를 비롯한 그 PC 중심의 보안주까지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이틀 거래일은 이제 시장 영향에 의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할 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분산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재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씩 10종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 바로 또 리뷰합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신 소장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위즈윅을 또 했었죠. 예. 근데 위즈윅은 지금 시장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고점을 뚫고 가는 거는 쫓아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장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보시면은 15,000원이라는 선에 매물을 잘 다지고 그 다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급작스럽게 체하듯이 먹으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서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좀 쉴 때 장 때문에 또 쉴 때 눌릴 때 신규 매수자들은 또 올타커니하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눌릴 것 같긴 해요. 지금 장 때문에. 근데 장 때문에 눌리더라도 하락세, 장기 하락세에 있는 거는 완전히 밑에가 붕괴돼 버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를 다 다져놨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막 정말 일주일 연속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역시 강한 걸 해야겠죠. 예. 아까 5종목 중에 차트가 제일 좋았던 게 KINX예요. 이거 오늘도 4.41 오르고 있고, 물론 이거 지금 기세가 너무 무서운데, 그 정도 기세가 아니었으면 이걸 못 뚫어요. 그 정도 기세가 아니면.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그냥 계속 달렸죠. 지금 2주일 연속 양봉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3만원이라는 지수대랑 전고점을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나서 시장 때문에 쉰다고 하면 또 3만원 근방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G 관련 지금 스마트폰 요금제도 출시가 되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을 안 사더라도 그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KINX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대보 마그네틱 지난 시간에 단기 접근 시도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은 이탈이 나오면서 손절가 64,000원을 이탈시킨 모습입니다. 64,000원은 20일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추세가 일단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슈적으로는 이제 그 일결권 행사라든지 이런 이슈 말고는 뚜렷하게 나오는 악재는 없는데 일단 수급이 꺾였다라고 봅니다. 시장 영향도 일단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가진 자체적인 모멘텀은 뭐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장이 워낙에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꺾인 종목을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64,000원 이탈가 이탈 매도 관점으로 보겠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종목을 교체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현재 위치에서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장은 좀 어렵지만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좋다고 올라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을 때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라고 일단은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저점에서 주가가 들어올리는 모습들, 오늘 아마 이제 장대 양봉이었으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윗꼬리를 많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650원대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마 본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나타났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 수급이 지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무거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래량에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단기 종목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가격 전략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1,900원, 손절가 1,600원 정도 전략 유지하면서 한번 성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특징주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로봇 관련주를 꼽을 수밖에 없겠네요. 어디든. 지금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상승률 상위 3위 THK 이거를 비롯해서 코스닥은 그게 더 특징적이에요. 로보가 1등이고요. 로보티즈 2등, 그리고 DST 로봇 6위, 9위에 로보스타. 쭉 이 19위에 유진 로봇. 자, 20위 안에 로봇 관련주만 한 대여섯 개 있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로보를 그중에 꼽겠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유일하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교육용 로봇이에요. 그동안 교육용 로봇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굉장히 주가도 안 좋았었는데 로보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어떤 지금 그 강세를 한번 띠면서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으로 한번 나서는 것 같습니다. 로보가 지금 차트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 계속 그동안 내려가다가 한 번 지금 나오면서 20개월 선을 뚫었어요. 과연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미세먼지 관련주라던가 수소차 관련주처럼 이 지금 좀 강하게 중기적으로 갈 정도의 파급력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보를 비롯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가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 팀장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로봇주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DST 로봇을 뽑았는데, 사실은 DST 로봇의 개별주로 뽑았다기보다는 역시 오늘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로봇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순환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4차 산업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올라갈 때 로봇주는 계속해서 좀 못 올라갔었던, 그렇게 소외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로봇 산업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차 산업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됐든 이런 테마주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주 내에서의 이제 순환매가 돌았을 때 지금 가장 가격 매력을 가진 로봇 업체가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주로 뽑히면서도 로봇 관련 사업,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산업용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작업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어렵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DST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본다고 해도 절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기술적으로는 한 1,200원 밑에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조정 시에 로봇 트레이딩으로 보는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짧게 한 종목만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BP도 종목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3505번님께서 44,500원의 비중 절반.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피도와 셀리버리를 띄워놨는데요. 너무 유사하죠? 지금 급등을 하다가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날에도 지금 11선, 그쵸? 급등하는 종목은 11선을 타요. 왜냐하면 급등해버리니까 21선이랑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이게 조정을 받는다면 추세가 꺾이는 거라 거기까지 조정이 안 나와요. 급등주들은. 비피도는 11선에서 반등이 지금 덜 나왔고 셀리버리는 오늘 11선에서 급반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찍어버렸어요. 그냥 위로 가면서 82,000원까지. 자, 여기서 그 힘의 차이가 일단 나왔는데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비피도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피도는 11선뿐만이 아니라 18년 12월 달에 그 상장했을 당시에 그 주변 가격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 내내 뭐 급락하는 완전히 암흑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비피도도 셀리버리를 따라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가격에 또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 정고점에 가서 그 힘의 세기를 보고 매도를 한번 결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 지수가 1.9%대나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4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214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장 흐름도 종일 좋지가 못합니다. 2156부터 2144까지. 현재 포인트가 저점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의 반등이 나올 것처럼 보이다가 쭉 밀려내려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그래프를 통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은 뭐 개인만 열심히 삽니다. 2,824억 원이나 개인이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 기관 1,887억 원, 외국인 1,196억 원 매도 물량 조금씩 더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빠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4%대씩 빠지고 뭐 LG화학도 3%, 현대차도 2% 후반대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한 종목도 오르는 종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약세입니다. 포스코 뭐 계속 빠지고요. 그나마 LG생활건강이 오늘 시장에서는 제일 견조하게 그동안 오른 부분에 비해서도 안 내려가고 잘 버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28입니다. 15포인트가 넘게 빠지고요. 730선 무너졌고 2%가 넘게 급락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장단기 금리가 미국 쪽에서 뭐 지금 역전이 됐고 PMI가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안 좋다는 지표상으로 지금 드러나는 실체가 있다 보니 우리 시장도 공포감에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727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은 사는 모습이 양 시장이 모두 동일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고 개인이 1,281억 원 사는 가운데 기관은 789억 원 팔고 외국인은 437억 원 팝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는 뭐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팔고 그나마 다행인 게 연기금이 장 후반에 32억 원 매도 잡히고 있는데 매도 물량 줄여나가면서 지금 확실히 매수 쪽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 자체는 포착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32억 원 파란물 매도는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여전히 다 파란불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견조하게 지켜주던 7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낙폭이 1%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어느 정도 상징성 있는 7만 원이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지금 붕괴가 되는 모습이고 CJ ENM도 22만 원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신라젠도 6만 7천 원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고 바이로메드도 31만 원대까지 터치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전부 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6.45%나 빠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마찬가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부터 펄어비스까지도 5종목 모두 파란불 보이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스튜디오 드래곤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뭐 오르는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일단 마감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인데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간인 것 같죠. 왜냐면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증시는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작년 말에 그 약간 어두웠던 그 부분을 급반등하면서 역시 세계 최고는 미국이구나 하면서 보여줬죠. 근데 이제 그 완전히 고점을 돌파해서 나가기 전에 이제 작년 말에 전고점들이 지금 다 거의 다 갔었어요. 그쵸? 지금 4대 지수가 다 다가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서 그 작년 말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1등 똑같이 그 테마주 설명할 때는 똑같죠. 1등 주가 감기에 걸리면 2, 3등 주는 폐렴에 걸려요. 똑같아요. 다우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춤거리고 있으니 아시아에서는 지금 니케이가 가장 강했었거든요. 니케이도 작년 말에 그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올라갔지만 결국 20개월선에 막혀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 니케이 225는 20개월선까지 반등을 했으나 코스피는 보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20개월선 근처도 못 갔어요. 2300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지도 못하고 10개월선에서 막혀버렸죠. 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강한 게 독일인데 이것도 20개월선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되면은 상해라던가 심천도 나중에 반등을 했지만 또 딱 어디 걸려 있습니까? 이것도 20개월선까지 단숨에 올라가서 지금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지금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전 세계 증시를 리딩하는 지금 미국 증시는 다 작년 말에 전고점에 걸려 있는 데다가 그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니 막 세계에서 2, 3등 하는 증시도 지금 불안에 떨면서 약간 위험하다 하면서 좀 주춤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럴 때 1등 주식이 믿음을 못 주고 만약 전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약간의 급락이라도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조금 밀려날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급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 증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강하게 다시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오늘같이 어떤 개별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하루짜리고 처음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전혀 이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를 빨리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매매를 할 때마다 계속 가랑비에 옷만 젖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하시면서 장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쉽게 매매를 하다가는 뭐 수수료만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뭐 비슷하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한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미증시와 연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기대감을 갖기가 좀 어렵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지수 연동성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우려스럽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환율이 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도 추가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주목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이제 하락 이후에 60일 이평선에 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 6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기적인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올랐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외국인이 당겨주었기 때문에 지수가 견조했던 것이지 하락 종목이 확실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부터 꺾이지만 코스피 역시도 사실상은 지난주부터 꺾이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는 확실히 수급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개별주 장세다, 그리고 테마주 장세다라는 말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식상한 말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미세먼지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로봇 관련주처럼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사실은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매매가 어려우실 때는 시장에 한 발 물러서서 현금을 확보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 급락한 현상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 매매를 하실 때는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도 괜찮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요. 1.92%나 빠졌습니다. 2144.86포인트로 장중 저점 부근에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2%가 넘게 빠지네요. 2.25% 급락하면서 727.2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오름세였는데요. 4원 10전 올라가면서 1134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 영향권에 접어든 아시아 시장 또 국내 시장의 모습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수급적인 변화가 있나라고 봤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아주 부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또 기관이 동시에 순매를 하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선물에서 2,60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수급 동안 보시면 거래소 690억 매도했고요. 그다음 기관 2,240억. 그중에서 기금도 480억 매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 2,96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추세적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자, 이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프로그램에서 370억이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믿어야 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 항상 프로그램 매수는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 매수가 다 소진이 되면 결국 프로그램 매도로 소진된 물량을 다시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 지난주 미국장 아시겠지만 시장이 결국 장단기 금리의 역전에 의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 일각에서는 장단기 금리 이거 뭐 계속 1년 동안 얘기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가 작년에부터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주봉 상태에서 최초의 조정을 줬던 이 자리 언제냐면요. 2018년도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이게 장단기 금리에 대한 이격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장단기 금리 부분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고요. 여기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하락했던 겁니다. 이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이때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이격을 줄였다라는 게 이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얘기는 상당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시장의 악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는 이격만 줄였는데 이만큼인데 역전이 됐다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유로존에서도 독일이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6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죠. 또 10년물 국채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미국이 금리 동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유로존도 역시 금리 인상 중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공격적인 부양책이 시장에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가 이 시장을 되돌리는지 아니면 깊게 빠뜨리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대로 움직였죠. 제가 이렇게 추세선 하나 이렇게 그어드렸어요. 그어드리고 난 다음에 추세를 타고 가다 빠졌던 후행스팬이 되돌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공간을 다 돌렸다. 오늘 밤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틀 전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후행스팬이 여길 뚫고 캔들을 뚫고 내려오거나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올 것 같으면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려올 때 100% 내려옵니다. 그런데 결국 하루 늦춰서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행스팬에 캔들 하나 두었죠. 그렇다면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거래일수로 3거래일 안에 빠른 상승이 없으면 급격한 하락이 나옵니다. 그 급격한 하락은 결국 캔들이 양운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물론 60일선이 이렇게 누워서 올라오기 때문에 60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60일선의 지지력은 절대 믿지 마라. 물론 이 지점에 120일선, 240일선 다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단의 금리 역전은요, 시장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과거에 주가를 급락하는 시발점이었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하락이 만약에 3개월 안에 나온다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월봉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주 월봉 완성되죠. 제가 아마도 헤드앤숄더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일목으로 헤드앤숄더인데 이게 헤드앤숄더가 아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다른 모습이 나오겠지만 다른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봤을 때 이 정도 지수 24,000 정도가 깨지면 거의 100% 헤드앤숄더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00 해봐야 지금부터 한 1,5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5% 정도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가져 오는지가 향후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 헤드앤숄더가 완성되면 양운을 깨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가 이익 실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 또 줄었다. 여기에 핵심은 뭐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요. 이익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축소되면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문제는 향후에도 얼마나 더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하나의 이슈와 두 번째 이슈는 시장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나올 건지가 관전 포인트. 물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처럼 수출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 예전에는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불황역자가 있지만 수출이 줄어들면 불황역자가 아니라 적자로 가게 되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만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도움될 수 있다. 아니면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나온다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의 중요한 재료가 하나 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로존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망세 모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마 후엑스펠이 계속 올라올 때 캔들 뚫고 갈 때 이거 못 갑니다.
열의 8은 빠집니다. 2개는 열의 2개는 개인 종목, 개별 종목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계속 올라오니까 아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준선 수평관값을 종가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결국 양운 안에 들어왔습니다. 61선과 마주했죠. 이 61선을 지킬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미국장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후익스펙 캔들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2, 3일 안에 그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반등은 안 옵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2주에서 반등이 들어오죠. 무슨 말이냐? 양운에 한번 진입하면 매수 매도가 강력한 싸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안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쳐 올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재료가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앞에서 말하자면 뭐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시장에서 믿을 만한 구석의 부위 언덕이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시장이 상당히 위기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서 원달러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가 후행스팬, 주봉상에서 후행스팬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저도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올라가는 장을 얘기를 해야지만 저희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리스크 관리는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1143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위험자산에서는 잠시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것이 후행스팬을 보면 약 4주 정도의 시간을 남기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